오늘따라 조명이 굉장히 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그냥 근황이나 살짝 얘기해 볼까요? 네. 저의 근황은 요즘 지나치게 건강을 챙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인후염이 오면서 오늘 기침을 제가 조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하루하루를 그냥 아주 평범하게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귀중한 일상을 보내시는 와중에 오늘 사운드 오브 폴링이라는 영화 이야기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살짝 미리 여쭤봤는데 영화 굉장히 흥미롭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차차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오늘 좀 항목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인상이 어떠셨어요? 이게 좀 흥미롭다면 쭉 흥미로운 영화고, 한번 난해하게 어느 지점을 느낀다면 또 그 지점부터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영화인데요.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작품을 보다 보면 자꾸만 분석을 하려는 그런 병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저 캐릭터가 왜 저기서 저렇게 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제가 찍은 작품이 아니고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다 보니 조금은 더 한 발 떨어져서 처음에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영화를 볼 때는. 그래서 최대한 종이도 치우고 펜도 치우고 온전히 그냥 영화를 이렇게 즐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처음엔 이 4명의 이 인물들이 나오는 시대들이 다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그걸 구분 지으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도 그렇게 저에게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큰 경계 없이 좀 자연스럽게 이 영화에 좀 빠져들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 좋았고, 그리고 사운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 각각 인물들을 부르는 그 목소리와 그녀들의 눈동자가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처음 영화를 딱 보고 저 이거 GV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워낙 한영화제와 인연이 깊은 배우분이라 연락이 간 것이 아닐까 얕은 짐작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기대하는 것은 기대하는 감독의 신작인 경우도 있고 배우의 신작인 경우도 있고 참여한 테크니션들이 궁금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영화를 보기 전에 취합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한 장의 이미지에서부터 그 영화에 대한 호감이 시작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미리 공개된 정보들이 있잖아요. 간단한 시놉시스, 예고편, 포스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을 하면서 상상하게 되는 영화의 톤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것과 실제 영화가 비슷하셨어요? 아니면 좀 많이 달랐어요? 톤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포스터에 각각 인물들이 카메라를 직접 응시한 인물이 있고 살짝 옆을 본 인물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 포스터부터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저에게 불러일으켰던 작품인 것 같고, 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톤들과 비슷했어요. 네. 물론 흘러가는 건 좀 다르기도 하고 알면 알수록 슬프기도 했지만 톤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극장에서 영화를 보신 관객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상대로 흘러간 영화였을지 아니면 전혀 다르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 영화를 둘러싼 외적인 이야기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칸 영화제에서 가장 먼저 공개된 작품들이 굉장히 긴 시차를 두고 관객들에게 당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칸 영화제 영화들은 좀 1년 사이에 많이
대중들에게 가닿는 제때 도착한 편지같이 우리에게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제18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은 얼마 전에 개봉을 했던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이라는 작품이었죠. 그 해에 올해 동일하게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랐고 심사위원상을 가져온 작품이 오늘 보신 이 사운드 오브 플링이라는 작품입니다. 공동 수상이었는데요. 1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올리베르 라스데 감독의 시라트라는 영화와 동료를 기록해서 공동으로 심사위원상을 가져온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 두 작품을 저는 이미 모두 보았는데 오늘 보신 이 작품도 미리 보았고 시라트도 봤는데요. 온전히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새롭고 실험적으로 영화 언어를 구성하려고 한 작품들의 심사위원들의 손이 좀 가지 않았을까? 이 두 작품에 나란히 손을 들어준 이유는 아마도 거기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두 작품이기도 했고요. 이 영화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자체가 완벽한 이해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그 모호성을 아예 기반으로 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와 현재를 계속해서 오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두 시간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감상이기도 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모호한 영역이기도 하고 우리가 겪지 않는 지나간 누군가의 시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과거가 현재에 똑같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대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유사한 경험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과거와 아주 느슨한 유대감 정도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감정 정도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아마 그 정도 감흥을 목표로 한 영화가 아니겠는가, 그런 출발점에 서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보신 영화에서 4명의 소녀들이 등장을 합니다. 1910년대 알마, 그리고 1940년대 에리카, 80년대 앙겔리카, 그리고 2020년대 렌카라는 소녀가 등장을 하면서 이들의 경험과 기억으로 안내해가는 영화인데요. 공통점이라면 이 네 소녀가 아마도 그 시대적인 관습에 좀 의문을 많이 품고 있고 어쩌면 벗어나기를 꿈꾸고 가끔은 비밀스러운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4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2000년대 렌카는 앞선 3명과 비교하면 사회 계급 제약을 좀 덜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좀 죽음의 불가해성에 대한 은밀한 동경 같은 것을 품고 있는 캐릭터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러 알게 되지만 렌카는 아주 가까운 가족의 경험을 죽음을 경험한 캐릭터가 되기도 하죠. 동생이 뛰어내리는 장면으로 마지막에 문을 닫게 되잖아요. 저는 그 렌카의 이야기로 이것이 이 인물들의 현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시간 후에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나레이션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여름을 떠올릴 때마다 난 넬리가 마지막으로 뭘 봤는지가 정말 궁금하다. 내가 뭘 놓친 것인지도 생각한다. 이 말의 시제를 생각해보면 과거를 돌이키면서 어린 여동생의 죽음을 떠올리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아, 이미 그들에게도 지나간 방식이구나. 그들의 지나간 기억에 대한 머릿속을 조금 동시성의 작업으로 해집는 작업이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칸영화제 영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출품 제목이 그때 달랐어요. 이 영화는 지금 사운드 오브 플링이라는 제목으로 국제무대에 소개가 되고 관객 여러분께 제시되고 있지만 원래 칸영화제 출품 당시의 제목은 The Doctor Says I Will Be Right But I'm Feeling Blue. 직역하면 의사는 내가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난 우울해 라는 굉장히 긴 제목이었고요. 독일어 제목은 태양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각 제목의 느낌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인상이 어떠신지도 궁금하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당도한 사운드 오브 플링이라는 제목의 인상도 궁금해요. 저는 그 초기 제목이었던 의사는 내가 괜찮을 거라 하지만 난 우울해가 사실 난 우울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다행이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각자의 아픔들이 다 있잖아요. 모두가. 하지만 그걸 누군가는 아주 깊숙이 꺼내놓고 그걸 꺼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만 꺼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의사가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나는 안 괜찮아, 나 우울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아픔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오는 제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면은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태양을 바라보며 왜 그런 제목을 하셨을까가 좀 첫 번째 초기 제목보다는 많은 물음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늘 태양 아래 함께 있긴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눈이 부신데, 이렇게 태양을 사실 직접적으로 저의 맨 눈으로 바라보기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걸 늘 내가 태양 아래 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무언가인가? 그걸 표현하려고 하신 걸까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최근에 다른 기자님이 그 GV 하신 걸 들었을 때 그 태양을 이렇게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눈을 딱 감으면 이제 잔상들이 남잖아요. 저는 그 말도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때로는 좀 어지럽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이 들게 하는 순간인 것 같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흐린 날도 사실 해가 있지만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진 않고, 그래서 좀 다양한 생각을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제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 오브 폴링은 여기서도 이 폴링이라는 뭔가 추락이란 단어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뭐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일까? 근데 다양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무언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 떨어진다는 게 저에게는, 제가 무서운 것을 무서워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조금은 어렵고 좀 무섭게 느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내가 영화를 보고 나니 이 제목과 잘 어울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뭔가 그게 이 떨어진다는 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떨어져 나간다. 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멋진 해석인데요. 상처가 떨어져 나간다는 이미지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 상상한 이미지가 전혀 아니었는데, 아까 박소담 배우도 그 제목이 참 인상적이라고 했던 영어 제목의 경우에는 바뀐 이유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너무 길어서 아무도 기억을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읽어도 좀 이상한 거. 보통 우리가 왜 잘 안 외워지는 제목 설명할 때 그 있잖아, 의사가 그 우울한데 그 뭐였지? 이런 식으로 모두가 그렇게 전달하는 바람에 좀 부득이하게 짧은 제목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독일어 제목인 태양을 바라보며 같은 경우는 아까 소담 배우님이 지적해주신 그 이미지가 감독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이미지였대요.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거나 뭐 바라보고 있으면 주황색으로 눈이 좀 물드는 기분 같은 게 들잖아요. 뭔가 물결 같은 이미지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는 무언가가 나를 스쳐가는 잔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게다가 무엇보다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고통스럽죠. 그래서 딱 그런 기분을 영화로 만들고 싶은 첫 번째 이미지로서 마샤슈니스키 감독이 떠올린 첫 이미지라고 하고요.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처음 당도하는 한 줄이기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자꾸 제목이랑 연관을 지으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사운드, 폴링 이런 단어들에 좀 집착 아닌 집착을 하면서 이 영화에 다가갔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이 영화는 좀 웅웅웅웅 하는 그 최면 걸릴 것 같은 어떤 사운드로 관객을 안내하는 디자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묘사가 처음에 각본 상태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고서 제가 굉장히 이 아이디어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이 처음에 글을 쓸 때부터 시각적인 것과 사운드를 연결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확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음악은 보통 편집에서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편집에서는 사운드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좀 달라붙어서 이 작업을 조금 더 현실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저는 가끔 그 감독들과 테크니션들이 하는 그 추상적인 대화가 이들 사이에 어떻게 소통이 가능한가 정말 놀라울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마샤 슐린스키 감독이 이 영화의 사운드 디자이너에게 부탁한 것은 해저 1000m 아래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 빅뱅을 할 때는 어떤 소리가 났을까? 블랙홀은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주문에 만든 음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술가들의 어떤 대화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 가운데 또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잘 들리는 소리들이 있죠. 윙윙대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소리라거나, 그리고 이미지로 생각했을 때는 그 장어가 우글우글한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강물의 어떤 촉감 같은 것들이라거나, 물속의 이미지들, 이런 것은 시대를 이동하는 단서들로 제시가 되는 사운드이자 이미지들인데요. 저는 그 사운드 오브 홀링의 추락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다른 시대로 계속 추락하는 소리들이라는 인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혹은 과거에서 더 먼 과거로 좀 빠르게 하강하고 있는, 추락하고 있는 어떤 소리들을 연상하게 하는 제목과 사운드이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처음부터 그 감을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같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저렇게 갑자기 옷이 바뀌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시대의 시간을 영화가 넘나들고 있다는 짐작을 하기까지 사실 관객 각자가 받아들이는 시간이 조금 다른 작품이기도 한데요. 언제 그걸 인지하셨는지, 초반부터 바로 이 영화는 시간을 좀 넘나드는 구조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어떤 자막이라든지 화면의 변화가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꿰매는 방식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처음에 사실 모르고 봤으면 좋았겠지만 어떤 영화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읽고 봐버려서 이게 다른 시대가 함께 담겨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그러면 완전히 다르게 분리가 돼서 교차 편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딱딱 구분이 지어지는 명확한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시대가 달라지고 인물이 달라지고, 근데 그게 명확히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더 흘러가듯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보면서 나중에 점차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던 건 좀만 중반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딱딱딱딱 시대별로 매치가 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또 질문이 뭐였죠? 이렇게 시간을 좀 이음새가 없이 연결한 방식 때문에 발생한 효과라면 뭘까요? 이 연출이 조금 효과적으로 느껴진 이유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연출이 효과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요? 보통은 우리가 뭐 시간대를 이동할 때 뭐 1980년대 이런 식으로 자막을 입히거나, 이게 누군가의 회상이라는 경우에 플래시백을 강조하기 위해 뭐 화면의 톤을 바꾼다던가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영화는 어떤 느낌이냐면 보는 사람이 시간대를 헷갈려도 상관없어 라는 이미지로 좀 밀어붙이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딱 그 시간들을 구분하지 않고, 사실 100년이란 시간은 이 한 세기인데 이게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 감독님의 인터뷰셨나? 왜냐하면 이 100년 동안의 일을 기록하려면 사실 한 사람이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누군가가 이걸 계속 보고 표현해내는 누군가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시선들이나 다양한 해석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그런 딱 1980년대 뭐 몇 년 이런 게 안 써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갔던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도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딱 구분 지으면서 계속 나오면 이러면서 더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전 좋았던 게 물론 보면서도 좋았지만 끝나고 났을 때 되게 한참 오래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고 바로 또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내가 퍼즐을 한번 맞춰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맞아요. 이 영화는 시간을 조금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데 심지어 시대마다 일정한 길이로 분배한 것 같지도 않아요. 어느 시대는 또 조금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느 시대에는 좀 길게 머무르다가 갑자기 건너뛰기처럼 점프를 하기도 하고 저는 이 영화를 처음에 봤을 때 미로라는 단어가 엄청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왜 초반에 알마가 언니들이랑 막 술래잡기 하듯이 집을 뛰어다니다가 돌연 굉장히 고요한 공간처럼 혼자 있는 그 장면의 서늘함 때문에 그런지 계속 제가 카메라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계속 따라다니는 어떤 나갈 수 없는 미로 같은데 엄청 갇혀있는 느낌 같은 걸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미로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적의 몰입을 위해 나를 가둬놓은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서사는 사실 굉장히 모호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수수께끼가 가득한 작품이죠. 이것을 우리는 불친절하다라고 부르죠. 서사의 이야기 작동 자체는 좀 불친절한 영화일 수 있지만 각 시대를 넘나드는 것이 반복될수록 그 복잡해 보이던 줄기들이 좀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어느 면에서는 거울상처럼 닮은 모습으로 제시가 되기도 하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타인의 신체를 욕망하는 방식이라던가 죽음에 매혹당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어느 순간 혹시 이 사람이 죽어서 계속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인물들 사이의 교집합을 발견할 수 있는 장치로서도 그 미로가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연결점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죠. 앙겔리카의 경험 중에 그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면서 나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모른 척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2020년대 렌카에게로 그 경험이 이어진다든지 그리고 그런 공포들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소녀들의 순간들이 제시가 되잖아요.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그 장면이 공포스러웠던 건 알마의 하녀가 등장하면서부터였는데 여기서 그 불임 수술 혹은 뭐 삼촌이 다리를 다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일터사고라고 계속 중얼거리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불임 수술의 이야기가 나올 때 마침 하녀들이 빨래를 널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사건이 일상적으로 빨래를 넣는 것 정도의 아무렇지 않은 터치로 그려진다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소녀들이 나이로든 환경으로든 성숙한 과정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그 문턱에 서 있는 과정이라는 것도 똑같고 일상적인 공포와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연결점으로서 제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미로와 더불어서 점점 커진 단어 중 하나는 환상통이었어요. 여기에서 환상통에 대한 이야기를 알마가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에게 부재한 기억이잖아요. 이들의 기억이라는 건 등장인물들의 기억일 뿐이고 심지어 1910년대에 태어난 알마를 생각해보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큰 시대의 사람인데 그렇게 부재한 사람들로부터 보여지는 이 기억을 나의 고유한 감정, 내가 언젠가 나도 겪었던 감정이라고 믿는 이 구성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런 빠져드는 기분을 가지고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고 그것이 마치 저에게 사라진 것이 아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는 환상통의 경험과 연결되는 점점 더 신비로운 경험을 이 영화를 통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각자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좀 다를 텐데요. 혹시 소담 배우님은 시간에 대해서 조금 특별하게 인식했던 어린 시절 혹은 그 이후의 기억이 있으세요? 보통 우리가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 상상 안에서는 좀 다양하게 시간을 생각해 보기도 하잖아요. 저는 꿈을 좀 자주 꾸는 편인데 분명히 자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시간이 더 되게 다양하게 자유자재로 흐를 수 있는 딱 그 시간대인 것 같기도 해서
가끔 너무 힘든 꿈을 꾸고 나면 깨어나서 힘들 때도 있지만 꿈을 꾸고 눈을 뜨면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오늘 밤에도 저기도 다녀왔고 이것도 경험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꿈에 대한 기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이 나왔다면 그분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고 저에게 있어서 시간은 그리고 시간이 좀 멈춘다라는 경험을 살면서 해볼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교통사고가 한 번 나고 그리고 전신마취로 수술을 한 번 했을 때 그때 아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흘러가다 보면 멈출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마취가 깨어날 때 이 폐에 들어간 마취가스를 빼줘야 한다고 숨을 굉장히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쉬라고 미리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그 정신이 없는 그 와중에 회복실에 누워서 그걸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그래서 아,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저는 흉식호흡보다 복식호흡이 익숙했던 사람인데 필라테스를 하면서 흉식호흡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수술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데 아 선생님한테 나중에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지 이 생각이 한참 수술하고 한 6개월 지나고 제가 필라테스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그냥 뜬금없이 얘기를 해서 저 그때 선생님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현재를 살고는 있지만 늘 좀 많이 저의 머릿속은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다양한 상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유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지금 소담 배우님이 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마샤 슐린스키 감독이 듣는다면 또 이런 톤 앤 매너의 영화로 바꿔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진짜 오랜만에 떠올린 기억인데 제가 어릴 때 시간에 대해서 막 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의 경험이 비슷하잖아요. 예전에 태어났던 사람과 지금 나의 경험이 비슷하고 어른들은 맨날 요즘 애들 이상하다고 하니까 그때 애들도 이상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사실 시간이라는 게 어떤 거대한 띠 같은 걸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 사람이 쓰던 시간이 이렇게 세탁이 되면은 이렇게 이어져서 내가 쓰고 있는 건가? 나 이런 생각하다니 천재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하면서 잠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각자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상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영상으로 옮긴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까를 고민한 결과가 사운드 오브 볼링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작업을 루이스 피터라고 하는 작가와 둘이 감독이 공동 각본으로 썼는데 글을 쓰기 전에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한 1, 2년 정도 먼저 가졌대요. 그런데 그때 했던 주제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인간은 시간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걸까? 세대를 걸쳐서 전달되는 트라우마라는 건 과연 뭘까? 그것은 인간의 몸과 기억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 시간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둘이 막 주고받는 앞쪽에 시간들이 있었고 이후에 이 촬영지 헌팅 같은 것들을 하다가 우연히 한 농장을 발견했는데 50년 동안 비어있던 공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1920년대에 찍힌 3명의 여성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정말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어떤 사진을 보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모든 생각과 경험들이 합쳐져서 이 영화의 각본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농가들을 찾으러 다녔던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발견하고 나서 아, 우리가 나눴던 모든 질문에 대한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배경이자 그릇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의 동시성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데 의기투합하면서 이런 작품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꿈속 장면들 같기도 하고 정말 많은 자녀의 감정들과 장면을 남기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볼 때마다 다르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딱 하나 가장 짙은 기억으로 남은 장면을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가장 짙게 남은 저는 그 앙겔리카가 들키지 않고 언제까지 행복한 척 할 수 있을까 딱 이야기하는 그때 진짜 좀 심장이 아팠어요. 굉장히 많이 아마 앙겔리카가 가장 많이 웃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녀가 그런 대사를 딱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딱 들리는데 저는 그 장면 때문인진 몰라도 이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앙겔리카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장면과 그 대사가 좀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 맞아요. 저도 그 대사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는 대사일 것 같고 장면으로 치자면 저는 이 영화의 첫 장면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하게 하잖아요. 아, 주인공이 다리가 하나가 없구나. 이렇게 다리를 꽁꽁 맨 상태인 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에리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인물이 제 예상을 다 비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순간부터 하는 모든 행동이 저의 상상에서 계속 벗어나더라고요. 마지막에 나가서 아버지에게 뺨을 맞는 장면까지 너무 이 기이하면서 매혹적인 흐름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그 첫 장면의 인상을 정말 놓을 수가 없고 에리카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과 신체적 장애에 대한 환상과 동경이라는 게 사실 윤리적인 것은 아니죠. 그리고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지저분한 욕망일 수 있지만 사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환상이라는 게 어리석지 않을 이유도 없고 윤리적이기만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40년대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쩌면 조금은 지저분하고 비윤리적인 욕망을 화면에 그대로 투사해내는 이 영화의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첫 장면의 인상이 정말 오래 기억에 남았고 네. 아니, 에리카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에리카가 이렇게 강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고개를 돌려보는 그 포스터에도 있는 그 얼굴과 뺨을 맞고 보면서 씩 웃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그 표정에서 슬픔, 아픔, 두려움 그 속에서 뭔가 그녀만의 당당함이 보여서 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작품을 보면서 왜 자꾸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장면들이 딱딱 이렇게 사진처럼 남아 있거든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이 아릿한 느낌이 이 영화를 떠올리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에리카는 그런 말씀하신 돌아보는 표정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이 영화가 약간의 공포 영화 같은 분위기를 주는 캐릭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영화의 촬영을 담당한 촬영 감독은 파비안 감퍼라는 촬영 감독인데요. 다름 아닌 연출가의 남편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의하면서 이 영화의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인간이 하는 기억이라는 것에 어떤 속성이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억이라는 걸 순차적으로 떠올리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영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어제 먹은 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정말 순간적으로 떠올릴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 기억의 속성을 영화가 어떻게 다루는가에 굉장한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좀 그 자체에도 자아가 있는 것처럼 카메라가 기억의 속성을 계속해서 탐구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 흐릿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 떨어지는 어떤 스토리텔링의 방식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주관적인 기억을 동시성으로 좀 따라가는 작업을 이 영화의 카메라가 부단히 수행하려고 했다라는 인상이 조금 짙게 남는 것 같습니다. 배우들을 만나면 이걸 꼭 물어보고 싶죠. 영화가 남긴 그 강렬한 잔상들과는 별개로 연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각본이 왔어요. 사운드 오브 플링이 여기서 한 역할을 고르세요라는 열린 제안이 왔다면 어떤 인물을 가장 연기해보고 싶으세요? 알마도 되나요? 되죠. 그럼요. 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분장 없이. 저는 알마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이대의 저의 모든 시간들이 다 기억이 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알마가 쟤는 뭘 저렇게 맨날 이렇게 숨어서 그 열쇠 구멍 사이로든 뭘 저렇게 일단 정말 호기심이 많고 좀 마냥 행복하다고 할 수만은 없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은 걸 겪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시대에 알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지만 그걸 그 어린 아이가 감당하게 됐다는 게 되게 많은 생각을 저에게 하게 했던 것 같아서 분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였다. 그래서 좀 알마의 이 마음이 어떨지를 들여다보고 싶고, 그리고 저는 어떠한 캐릭터를 할 때 그 배역을 이렇게 꼭 안아주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거기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그러했지만 전 특히나 알마를 되게 많이 안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마를 좀 더 깊게 알아보고 그 친구를 표현을 해보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에서 그 안아주고 싶은 느낌이라는 게 들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알마가 계속해서 그녀가 괜찮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물론 가족도 있고 언니들도 있지만 오빠도 있고 모두가 있지만 왜 그녀가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그 어린 아이가 왜 표정이 저럴까? 막 너무 계속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마주하기보다는 늘 이렇게 좀 움츠러들어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상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인물이에요. 저도 알마에게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아이니까 너무 많은 걸 보고 너무 일찍 많은 걸 알아버리는 경우들을 볼 때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알마가 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터사고라고 그 스스로를 주문하는 삶을 이 아이는 계속 살아야 하잖아요. 집 안에서 부모님이 오빠를 헛간에서 밀든 한이어를 어떤 식으로 대하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언니가 뭐 건축더미에서 뛰어내리든 그래서 그 언니를 죽은 언니를 데려다가 눈을 꼬매서 가족 사진을 찍는 이 환경에 놓이든 그래서 너무 그 시대적으로 잔혹한 일을 어린아이가 겪었다라는 인상을 받으면서 그 영화를 봤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다 보면 실제 배우가 너무 걱정되잖아요. 실제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그래서 이 작업 과정들을 조금 찾아보고 안심을 했는데 촬영 현장이라는 것은 사실 아이와 또 작업을 해보셔서 네. 긴밀하게 작업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물론 최선으로 그 아이에게 현장에 어떤 트라우마라고 표현할 만한 어떤 것들이 남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도 아이들이 너무 겪기에 잔혹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감독이 고안한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느꼈던 개념이 상상력 샤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알마를 연기한 캐릭터가 한나이트라는 어린 배우였는데 매일 촬영을 마치면 자 이제 샤워하자 하면서 샤워하는 흉내를 감독이랑 둘이 낸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캐릭터를 씻고 있는 거야. 이 샤워를 마치면 다시 원래 한나로 돌아오는 거야. 이 작업을 매번 반복을 했대요. 그래서 그 상상력 샤워를 마치면 이 배우가 너무 기분 좋게 촬영장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샤워를 깜빡한 거예요. 촬영장에서 이 샤워를 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서 감독이랑 같이 상상력 샤워를 하고 또 다시 돌아갈 정도로 이런 방식의 안전장치를 여러 가지 안전장치 중에 하나로서 가지고 있는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상력 샤워를 저도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저뿐만 아니라 왜냐면 이걸 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게 한 씬이 끝나거나 한 컷이 끝나면 제가 저 안에 갇혀서 저 혼자만의 샤워를 저도 매일 하루에도 현장에서 수백 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감독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면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고 저 스스로도 그 상상력 샤워라는 게 제가 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몰랐는데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장에서 배우들은 또 자기만의 샤워 방식들이 또 각자 있으시겠죠. 배우의 입장에서 또 보게 되는 시선들이 다양하게 궁금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인물들이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조금 먼 곳을 좀 뚫어지게 응시하는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에서 어떤 인상을 느끼셨는지 관객으로서의 반응 해석이 궁금하고 또 하나 만약에 아까 배역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의 대본이 갔어요. 그래서 그 지문을 읽었어요. 어딘가를 바란다. 그렇다면 연기해내고 표현해야 되는 배우로서는 또 그 지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셨을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작품을 볼 때 배우들이 그렇게 저를 딱 봐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씬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분위기일지라도 갑자기 그녀와 내가 우린 너무나 떨어져 있고 정말 지금 만날 수 없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딱 봐주면 갑자기 제가 거기로 확 빨려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몰입이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딱 보면 좋아요. 저는 그게 되게 그 배역에 한 번 더 빠져들게 되는 포인트로 저에겐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컷들을 찍을 때 보면 보통 만약에 카메라 렌즈를 보고 정말 아이 컨택을 해야 된다 하면은 정말 제 카메라가 기자님이 계신 정도 위치에 있단 말이죠. 제 얼굴만한 이 까만 카메라 온통 까만 이 친구를 가운데에 있는 점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처음엔 정말 감독님 저 눈이 몰리면 어떡하죠? 막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처음 연기할 때. 왜냐면 그것만 보고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집중이 오히려 더 안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카메라 렌즈가 마치 블랙홀인 것처럼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제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 너머에서 나를 보고 있는 감독님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연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웠었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늘 카메라와 아이 컨택을 하면 안 되니까 보면 NG란 말이에요. 근데 대놓고 갑자기 보라고 하니까 너무 어색해서 계속해서 시선을 피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순간을 좀 즐기게 된 저인 것 같아요. 저를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감독님 이게 맞나요? 하면서 감독님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아직 만나지 못한 많은 관객분들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 사운드 오브 폴링의 그 눈맞춤 장면들이 갑자기 조금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대뜸 그 장면이 좋아요라고 표현하신 게 굉장히 산뜻하게 느껴지면서 맞아 나도 좋은 인상을 받았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동시에 이 영화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훔쳐보는 시선인데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열쇠구멍을 통해 보는 시선일 수도 있고 갈라진 마룻바닥 혹은 헛간의 문틈 이런 것들로 보게 되는 많은 게 있는데 이 훔쳐보는 시선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좀 어떤 감정들이 드시던가요?
보통 그렇게 작은 틈을 통해서 이 너머 더 넓은 곳을 바라보다 보면 제가 선택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저만의 생각으로 감독님께서 이걸 너무 다 대놓고 보여주시기엔 그러면 좀 관객들이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그런 씬만큼은 이렇게 우리도 조금씩 이렇게 비껴가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각자 숨겨뒀던 마음들이나 그런 이 가려진 진실들을 이렇게 조금씩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 하면서 되게 이상하게 분석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자꾸 왜냐면 그런 걸 보면 저희도 계속 이렇게 저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표현해 주시려고 하셨던 걸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감독님 인터뷰 중에 보이는 사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진들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도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해석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데 이 촬영 때문에 이 영화는 어딘가 좀 은밀한 인상이 있죠. 물론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 자체가 굉장히 내밀한 사연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제가 에리카의 표정을 보고 공포영화 같은 기운을 느꼈다는 표현을 잠깐 썼는데 저는 이 훔쳐보는 시선 때문에 그게 훨씬 증폭이 된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공포영화에 버금가는 상황들이기도 하고 그게 문틈을 들여다보는 혹은 갈라진 틈을 들여다보는 실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 한 명의 시선이겠죠. 당연히 카메라가 보여주는 것은. 그런데 저는 반복해서 이 시점샷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등장인물의 시선이 아니라 조금 더 거대한 존재의 시선일 수 있겠다. 말하자면 이들을 떠도는 유령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한 어떤 기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성들의 이야기는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거의 배제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특히 1910년대 한여 이야기 같은 걸 누가 공식적으로 기록을 해주겠어요, 그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정말 적절한 관점의 도구 같다, 시점슛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사회의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만들어진 그 각각의 시대에 따른 각자가 처하는 공포 혹은 착취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시대적인 배경, 사회 문화적인 배경의 시선일 수도 있겠다. 그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관음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겠다라는 인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진을 아까 잠깐 감독님의 이야기로도 들려주셨지만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알마는 자기와 닮은 모습을 한 아마도 죽은 자매였을 텐데 그 자매의 사진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80년대 안겔리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즉석 사진을 찍는 과정들도 있고요. 이 사진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된 거라고 보셨어요? 어떤 인상들을 받으셨나요?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도 감독님이 해주신 것 중에 그 세 명의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딱 사진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게 왜냐면 전 원래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딱 4년 전부터
기록을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주 크게 저에게 훅 들어오면서, 그리고 혼자 34일 동안 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기록하지 않으면 제가 기억을 못할까봐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을 볼 때 그 시간으로 훅 제가 가는 그 느낌도 너무나 좋아하고, 사진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 모두는 뭐 어떤 건 기억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기억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기억을 해야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도 되고 관계도 이어지고, 좀 저에게 사진은 그걸 기억해내는, 저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무언가로 많이 저에게 들어와 있는데, 그 앙겔리카가 이렇게 뛰어나갈 때 찍힌 딱 그 사진을 보고, 앙겔리카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앙겔리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진을 보면 앙겔리카가 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딘가로 갔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표현이 되게 잘 돼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진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렇게 사진에 찍힐 때 있잖아요. 너무 사진기 앞에서 부잡스럽게 제가 불면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뭔가 이중인화처럼 이렇게 찍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영화에서 자꾸 죽은 사람들의 사진이 나오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들. 그 10년대 알마가 들여다보는 자기와 똑 닮은 소녀의 죽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언니가 죽은 이후에 그 눈을 꿰매는 정말 잔인한 과정을 거쳐서 가족 사진을 찍는 어떤 정말 지금 보면 굉장히 기괴한 상황의 사진이 있는데, 왜 제가 그게 재밌다는 표현을 썼냐면,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눈을 꼬매면 꼬맨 채로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진에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나올 가능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앙겔리카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움직이는 덕분에 유령처럼 나오잖아요. 저는 사진에서 삶과 죽음을 이런 식으로 반전을 주는 이 영화의 화법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과 사진을 찍는다는 게 지금이야 너무 기괴해 보이는 문화지만, 그리고 우리는 휴대폰에 지금 다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기록이 너무 일상적인, 지금 다 찍고 계신 것처럼 이런 일상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서 종종 있지만, 이런 시대에 사진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에 있었다라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그 기괴한 가족 사진을 찍어야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사진을 못 찍었으니까. 그래서 그 흥미로운 그 두 가지 진실, 죽은 사람이 더 산 사람처럼 보이고 산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유령처럼 포착된다는 그 사진을 조금 반전한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한 것이 이 영화의 좀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리아가 눈 꼬매는 건 정말 몇 번을 봐도 제대로 사실 끝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라도 사진을 남기는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고, 저거 참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그게 결국 그녀의 마지막 얼굴이고, 왜냐면 제가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마지막에 이제 발인을 할 때 얼굴을 보겠느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왠지 모르겠어, 처음에 못 보겠는 거예요. 할머니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못 갈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빈소에 남아 있었는데, 한 5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지금 안 보면 이제 할머니 얼굴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아프셔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우셨던 그 얼굴들만 저는 기억에 남아 있는데, 물론 그 전에 예쁜 모습도 너무 많지만, 그러고 막상 딱 저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죽은 사람을 처음 본 날이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편안해 보이시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까지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딱 사진이 박혀서 남아있는 거라 물론 그렇게 함께 찍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희는 그럴 수가 없으니 근데 그 방법이 조금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때 한 그분들의 선택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알마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진짜 복잡한데 이들이 하는 모든 폭력적인 행동이 사실은 이들이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게 저를 정말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딸과 사진을 찍는 것도 그렇고 헛간에서 아들을 미는 것도 징집 안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끌려가서 죽지 않게 하려고 불구를 만드는 건데 그건 역시 이 아들을 위한 좀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게 일상적인 시대였다는 점에서 지금 한 110년 정도 전에 타국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스산한 기운을 주는 방식의 사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한 2분 정도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번쩍 손 드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중앙열에 계십니다. 네, 여기 4번째 줄이요. 우선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저는 박수담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볼 때는 뭔가 일부러 좀 정도에서 벗어난 캐릭터들을 각 시간대의 캐릭터들을 설정을 해서 관객들이 좀 공감보다는 관조를 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께서는 사실 이제 알마도 그렇고 앙겔리카도 그렇고 안아주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역시 배역에 몰입을 해야만 하시는 이제 배우님답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떤 따뜻한 다정한 직업의식 같은 게 느껴졌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영화가 사실은 이야기의 여백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배우님께서는 이런 여백이 많은 대본을 받으셨을 때 그런 여백을 최대한 상상으로 어떻게든 메꿔서 연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여백은 여백대로 그냥 그렇게 흐르는 식으로 연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대본을 읽을 때 여백이 느껴졌던 부분에서 완성된 작품을 보면 그 여백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분명 여긴 여백이 없었는데 편집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아무래도 모든 작품을 그 배역이 제가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일지라도 저는 거기에 몰입을 해서 보다 보니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경성학교라는 작품을 할 때 연덕이도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아. 전 특송 때도 말이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연덕이를 할 때 그때 전 감독님께 정말 많이 배웠었거든요. 이 연덕이가 가진 아픔들이 초반에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후반부에 드러나게 되는데 제가 가진 무표정에도 굉장히 다양한 얼굴들이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무표정이면 하나 아닌가 했는데 감독님께서 저를 정말 제가 가진 모든 표정을 그 작품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울 수 있게끔 해주셨던 분이어서 그러한 여백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독님과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왜냐면 저는 좀 너처럼 질문이 많은 배우는 처음이야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냥 감독님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감독님한테 여쭤봐야죠 하고 이 부분에선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를 좀 감독님께도 많이 여쭤보고 상대 배우와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저는 혼자 연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 씬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백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중요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이제 담아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감독님, 촬영 감독님, 조명, 사운드 다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점점 더 상상하면서 찍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이 대사를 이제 앞에 있는 이 배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가 나중엔 조금씩 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한 발 떨어져서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씬을 어떻게 그려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여백들은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흥미로운 질문과 답변이네요. 받아본 대본 중에 그럼 가장 여백이 많았던 게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인가요? 여백이 설행도 많았을 것 같고요. 설행도 많았어요. 설행 여백이 많았죠. 네, 꽤 많았네요. 네, 설행도 많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 짧은 질문이시면 하나 더 받아볼까요? 네, 이쪽에 손 떼신 분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예, 저는 이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조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밤 장면에서는 거의 뭐 인위적인 조명을 안 쓰고 이제 뭐 등불이나 손전등 정도에 의존하고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면에서는 배우들의 표정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연기를 하시는 입장에서 저렇게 조명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환경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왜 보였던 것 같죠? 제가 너무 상상을 많이 하면서 봤나 봐요. 그래서 물론 이 배우들의 표정을 너무나 잘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작품을 보다 보면 점점 몰입이 돼서 앞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아마 그렇게 표현하신 데는 또 감독님만의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 작품에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저는 감추려고 하지만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그렇게 조명으로 표현을 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씬들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더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좀 더 열어주시려고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배우가 얼굴이 잘 보이면 좋겠죠. 공통적인 의견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좀 덧대보자면 이 영화가 우리가 볼 때 인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연감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영화에 뭐 그런 구체적인 장면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시대 배경들을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촛불, 등유 전등, 등불 이런 것들을 쓰는데 너무 쨍한 조명을 또 가지고 와서 인물의 얼굴을 보여준다면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합법과는 굉장히 멀어지는 영화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둠은 또 어둠대로 빛은 빛대로 놔두는 게 또 이 영화의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는 영화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또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작품이라 무한정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 수담 배우님 이미 뭐 보내드려야 되기도 하고 주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원래 저는 이렇게 제가 찍지 않은 영화로 관객분들을 만나내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제안을 받은 것만으로도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과연 해드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 영화를 본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되는 자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늘 저희 이제 엄마로 정은 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넌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수담아 그렇게까지 그냥 해봐. 그게 뭐. 그래서 그래 근데 그래도 언니 영화를 보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기다려봐.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고
너무나 빠져들어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일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나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너무 기자님이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자님 얘기를 가까이서 듣고 있는 것도 재밌고,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보며 방금 보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게 꽤나 흥미로운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제안이 오면 또 하고 싶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하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걸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갑자기 뭔가 소감 네, 갑자기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걱정도 되고 안 해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늘 있는 사람이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왜 하시는지 알겠어요. 저도 소담 배우님 인터뷰든 뭐 관객과의 대화든 출연하시지 않은 작품으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처음이어서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종종 이런 자리에서 뵐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하고요. 끝인사를 미리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관객 여러분께 오늘 같이 시간 나눠주신 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오늘 날씨가 이 영화를 보기에 또 굉장히 적합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영화를 보시면서도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마음이 동해서 고개가 끄덕여지시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서 도전을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이걸 하기로 마음 먹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근데 막상 영화를 몇 번을 보다 보니 그 긴장감은 자연스럽게 다 사라졌고 빨리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그리고 또 이걸 제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마이크 들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제가. 근데 또 이걸 내가 혼자 영화를 보면서 상상한 나 그리고 이걸 내가 손으로 써가면서 내가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분석 아닌 분석과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나 이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고요. 사운드 오브 플레잉이 개봉을 해서 지금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 좋은 영화적 경험이라고 자신 있게 추천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본인 작품 홍보를 안 하셨는데 아마 내년에 경주기행이라는 출연작이 극장에서 빨리 개봉을 만나보고 하겠죠? 싶어요. 저도 네. 경주기행을 극장에서 너무나 보고 싶은데 제가 며칠 전에 저기 맨 뒷자리에서 혼자 이 영화를 보고 갔어요. 오늘 관객분들 이렇게 만나지만 좀 맨 뒤에서도 한번 여기를 바라보며 이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 여러분들과 같은 시선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먼저 왔다 갔었는데 곧 저의 영화로 또 제가 만나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담 넓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상영회에도 빠른 퇴장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퇴장 부탁드릴게요. 퇴장.